안녕하세요. 지난번 총선에서 이 총선 직전에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채택되고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많았죠.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제도이고 심지어 이 제도를 만든 사당 연합체 그 민주당과 정의당 그 당시에 또뭐 민생당인가 또 바미당 일부 그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았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요 부분, 이 가로 안의 부분이 글씨 좀 크게 볼까요? 이 가로 안의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연동형 선거제도에서의 의석 배분 방식이에요. 각 정당이 예를 들어서 각 정당의 리스트 보시어란 건 정당 득표율이죠. 정당 득표율 곱하기 어, 전체 의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30%를 득표했고 전체 의석이 300석이라면 300의 30%, 그러니까 90석이죠. 90석을 가져가게 돼 있는데, 이제 90석 중에 이미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했으면 그만큼 지역구 의석을 빼가지고 남은 부분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각 정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 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당이 이제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정당이 있으니까 각 정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30%, 국민의힘이 30%, 나머지 군소정당들, 공세조항을 충족시킨 군소정당들이 나머지 이제 40%를 가져갔다면 그렇다면은 어, 그 모든 정당들의 득표율의 합이 100%가 되겠죠. 100 곱하기 300, 그러니까 100% 곱하기 300석은 이제 300석이죠. 그 다음에 이 정당들이 가져간 지역구 의석수, 한국에서는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이죠. 그러니까 300 빼기 253 하면 47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47석의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했다면 어, 전체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나머지 부분, 그게 비례대표 의석인데 요거를 각 정당들한테 나눠주는데 왜 이게 연동형이냐?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 곱하기 전체 의석수에서 의석수에 의해서 각 정당들이 가져갈 의석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구 의석수를 빼기 때문에 이미 전체 어, 의석 곱하기 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가져갈 의석수를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지역구석을 빼기 때문에 지역구석이 적은 정당, 지역구석을 거의 못 얻은 정당은 많은 비례구석을 가져가게 돼 있고 지역구석을 많이 가져간 정당은 비례대표구석을 적게 가져가겠죠. 그래서 연동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많이 승리할수록 비례대표구석을 조금 가져가서 결국에는 득표만큼의 의석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신에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배분해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가져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준연동형 선거제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여기에 50을 곱하죠. 그러니까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요 가로 안에 의해서 의석 배분이 끝나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47석 모두, 그러니까 여기가 300석이고, 그러니까 정당들이 얻은 득표율의 합이 100% 곱하기 300석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253석이니까, 아까 47석이라고 얘기했죠. 47석 모두를, 어, 배분하는 게 아니라 50%만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선거제 제도죠. 근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배분하느냐? 기존의 병립형 방식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어, 각 정당의 득표율,
곱하기 나머지 50%. 여기 이제 17%라고 이제 17석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여기, 캡을 30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이 없거나 아니면 위성정당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7석이니까 47석의 50%에서 약 23.5석, 그러니까 24석이 여기서 배분되고 나머지 반절이 여기서 배분되게 돼 있는데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소속 의원이 많을 경우에는 여기가 24석을 초과할 수가 있어요. 여기 녹화 강의에서 들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위성정당을 만든 경우를 살펴봅시다. 모든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난번 위성정당을 창당한 21대 총선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위성정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하나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이 0이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지역구 의석을 지역구 후보를 하나도 안 냈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후보를 냈는데 지역구에서 한 석만 승리했죠. 그다음에 국민의당 역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열린민주당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정당, 조금 전에 그 엑셀표에서 보여줬듯이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나눠줄 정당들이 정의당을 제외하고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못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그 정당들이 얻은 득표율, 예를 들어서 33.3%, 33.4%, 9.8%, 6.8%, 요걸 이제 합쳐서 봉쇄 조항을 충족시킨 나머지 정당들의 이 득표율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죠. 녹화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합치면은 100%가 되죠. 이 다섯 정당의 봉쇄 조항을 충족시킨 다섯 정당의 상대 득표를 계산하면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0%죠. 다섯 정당의 합이. 근데 이게 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위성정당이니까. 그리고 정의당만 한 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석, 100% 곱하기 300석은 300석 빼기 1석이니까 정의당. 그러면 299석이 되는 거죠. 299 곱하기 50%면은 300의 반절이니까 거의 150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150석이 되기 때문에 근데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밖에 없잖아요. 근데 47석 중에서 또 어떤 캡을 씌웠냐면 30석만 연동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런 30석이 캡이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런 지형적인 결과가 초래된 거죠. 이 단계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반절, 그러니까 24석 정도가 배분이 돼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24석을 훨씬 초과한 150석이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비례대표 의석 수가 47석밖에 안 되는데 150석을 여기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캡을 첫 번째 단계에서 30석만 배분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나머지 17석은 병립형 의석 배분 방식에 의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에서 이론적으로는 50%는 연동형 의석이고 나머지 50%는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인데 지난번 총선 결과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24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거의 150 가까이 됐기 때문에 30석 캡이 적용돼서 첫 번째 단계에서 연동형 의석이 30석이 배분되고 나머지 17석이 병립형으로 배분된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가 253석, 그리고 이제 무소속 후보가 의석을 하나도 못 얻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들의 득표율의 합이 100%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정당들의 득표율의 합이 100%였죠.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가 100%가 되는 거죠. 100% 곱하기 300. 그러니까 총 300석이죠. 그리고, 모든 정당이 이제, 지역구 의석을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여기가 253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300 빼기 253, 그러면 47석이 되는 거죠. 47석 곱하기 50%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23.5석, 즉 24석 정도.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의 반절 정도가 첫 번째 단계 연동형 의석으로 배분되고 나머지 반절이 병립형 의석으로 배분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는 위성정당의 창당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23.5석을 넘어선 150석 가량이 배분되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의석이 없기 때문에 30석 캡이 적용돼서 첫 번째 단계에서 연동형 의석을 30석 배분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남은 17석만 배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선거제도를 만들었느냐? 왜냐하면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의석의 이 지역구 의석을 아주 많이 얻은 정당, 그러니까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정당 득표율이 33.34%니까 약 30%라고 우리가 감안을 하면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총 300석의 30%니까 90석을 가져갈 자격이 생기는 거죠. 더불어시민당은 90석을 가져갈 자격이 생기는데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석을 163석이나 얻었으니까 90석만 가져가야 되는데 163석을 얻었으니까 90석만 주고 163 빼기 90 해가지고 나머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고 해야겠죠. 할 수 없이 163석을 다 주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시민당 또 더불어민주당은 90석만 가져갈 자격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넘어선 163석을 줬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안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정당은 이처럼 득표율에 비해서 많은 지역구, 훨씬 더 많은 지역구를 승리하게 되면 이 큰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동형으로 50%,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의 50% 그리고 또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 30석의 캡을 씌워서 맥시멈 연동형 의석을 30석만 배분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배분해서 즉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 곱하기 병립형 의석 해가지고 민주당 같이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게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꼼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연동형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구에서 큰 승리를 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이 한 석도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비례대표 의석의 취지는 뭐냐면 직능대표, 지역구 의석은 지역대표, 비례대표 의석은 직능대표인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처럼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게 되니까 그와 같은 큰 정당은 직능대표성이 0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정당,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에게도 일부 병립형 의석을 통해서 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구의 강한 정당은 어, 연동형 선거제도로 의석을 배분했을 경우에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쪼개서 50%는 연동형으로 해서 나눠주고 나머지 50%는 병립형으로 해서 정당 득표율에 각 정당들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는 병립형 의석을 이렇게 나눠준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실현이 됐죠. 이 제도를 만들자마자 그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미래통합당이 이 선거제도를 만들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야겠다. 뭐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니까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니까,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얻게 되는 거죠.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 적립형 선거제도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창당했을 때 총 의석수가 103, 186 이런 식으로 의석이 배분됐는데 병립형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할지라도 병립형으로 선거를 치르면 102, 181, 63.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거의 차이가 없고 병립형으로 선거를 치렀을 때 이제 민주당이 한 석을 더 차지하는 거는 이 헤어 방식에서 나머지 크기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런 미세한 그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지 결국에는 뭐 거의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준연동형 선거제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한번 먼저 질문을 받아볼게요. 여러분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고 네. 질문이 없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녹화 강의에서 꽤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여러 번 들어보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가로 또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 일단은 위성정당이 창당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크게 나누면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 그게 한 가지 대안이고 두 번째는 완전한 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하되 그 대신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캡을 씌우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방식은 뭐냐면 여기다 50을 곱하지 50% 0.5를 곱하지 말고 이걸로 결정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어, 비례대표 의석수를 초과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민주당과 같이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 국민의힘과 같이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은 자신들이 얻어갈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에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과 의석이 발생하니까 그 초과 의석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공식에 의하면 47석 비례대표 의석 47석만 나눠줘야 되는데 47석이 초과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47석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단계, 이 가로 단계에서 만약에 41석의 두 배의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줘야 되는 걸로 결정됐다고 해봐요.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 가로 안에 단계에서 47 곱하기 2는 94. 계산을 해봤더니 94석이 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 존재하는 거는 비례대표 의석이 47석. 그 반절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캡을 씌우냐? 무조건 47석에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정당이 이 공식에 의해서 가져갈 의석 곱하기 0.5를 하면 되겠죠. 반절만 나눠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47석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두 배인 94석으로 계산됐으니까 이걸 다시 47석으로 조정하려면 각 정당이 가져갈 의석의 반만 나눠줘서 결국에 47석에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50%를 곱하지 않고 이 가로 안에 의해서 의석을 배분하고 캡을 47석을 씌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 그러니까 연동형 선거제도를 사용하되 어, 캡을 씌워서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이제 두 번째 방식이에요. 자, 세 번째 방식은 이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 그러니까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기존 방식에서는 정당이 폐쇄형 명부를 사용해서 후보들의 순위를 결정했죠. 근데 이제 새로운 방식에서는 어, 정당이 그러니까 부분 개방형 명부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정당이 후보의 순위를 결정해서 어, 명부를 결정하면 유권자들은 정당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후보 투표도 가능하게 이제 그런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번째 방식이 내가 지금 책에서 쓴 내용을 약간 조정한 건데 권역별 비례대표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도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150석으로 늘리고 병립형으로 어, 후보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석은 지역구로 선발하고 150석은 권역별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방식.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릴 설문조사에서는 이제 내 방식은 아직 지금 성안 중이라서 어, 설문조사에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은 100% 권역별 비례대표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을 한 명도 뽑지 않고 모든 의원을 권역별로 비례대표로 이제 뽑는 방식인데 이제 그 안은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 나중에 먼 훗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이제 차선책으로 150석이라도 비례대표 의원들을 뽑자 이제 그런 차선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법안이.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설문조사. 뭐 이 앞에는 뭐 별 내용은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제 4번부터가 이제 선거제도 관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연동형 선거제도가 하나의 방안이라고 얘기했죠. 가장 기대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뭐 물론 이제 의견이니까 뭐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어 굳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나는 뭐 그렇게 완전 연동형 선거제도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과 의석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도 선발하긴 하지만 지역구 의원을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전략적 투표의 가능성 때문에 연동형 선거제도보다는 그냥 단순 비례대표제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다 이제 고르라고 한다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기 힘든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게 의회 진출의 기회가 부여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두 번째 음, 희망사항이 실현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들이 봉쇄 조항을 넘을 정도의 충분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정당 간의 경쟁이 지역 경쟁, 인물 경쟁, 정치 엘리트들 간의 그런 유인가치 경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한국에서 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공천하는 기존의 정당 공천 방식으로 이런 정당들이 만들어져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는 또 회의적이에요. 근데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이제 군소정당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군소정당들이 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를 대변하는 군소정당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를 공천할 수 있는 당내 민주주의가 먼저 선행돼야지 이들이 군소정당을 구성하고 이들이 의석을 확보해서 이들이 대표되겠죠. 근데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두 번째, 항목은 충족되기가 어렵고 단지 기존의 정당들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세력들, 이 인물 정당을 만들거나 소지역주의 정당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기존의 두 주요 정당에서 여러 정당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완전 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하면 기존의 군소정당,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2배 정도 얻는 효과가 있어요. 100% 연동률로 이제 한다면 녹화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독일식 연동형 제도로 의석 배분을 하고 위성정당이 안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33석, 23석. 그러니까 뭐냐면 정당 투표에 의해서 그대로 각 정당의 정당 투표에 의해서 의석을 가져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과 의석이 여기 56석이라 발생을 해요. 독일식 연동형 제도는. 그래서 정의당의 군소정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그래도 정의당이 어, 2배 정도의 의석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창당됐을 때 정의당이 6석, 그 다음에 병립형 선거제도에서도 정의당이 병립형 선거제도에서 6석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정당 득표율이 9.8%를 확보했을 때, 지금은 이제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보다 훨씬 떨어졌죠. 과거에는 여론조사를 하면 정의당의 지지도가 6%, 10%는 꾸준히 나왔는데 요즘에 3%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병립형 선거제도에서는 정의당이 한 10%의 지지를 얻었을 때 6석을 가져가는데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바꿨을 때는 6석의 약 2배 정도인 12석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을 때, 근데 독일식 선거제도를 채택하게 된다면 그보다 또 2배를 넘어서는 33석을 가져가다. 그러니까 군소정당이 이제 의석을 더 가져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한다면. 완전 연동형 선거제도. 왜냐면, 아까 정의당의 상대 득표율, 그러니까 봉쇄 조항을 넘어선 5정당들 중에서 정의당이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300석, 300석 곱하기 10.9%니까 32.84에서 약 33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손해보고 있는 군소정당에 보상이 된다. 이건 확실한 효과예요. 근데 요거는 확인되지 않은 효과예요. 그래서 1번이라고 답을 했고, 완전 연동형 선거제도를 시행한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단 1번도 우려되죠. 군소정당의 약진으로 인한 정당체제의 파편화. 그러니까 봉쇄조항이 3%니까 3%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당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기존 주요 정당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을 못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또 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주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을 못 받는 그런 의원들 또는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뭐 청년들 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또 군소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당 체제가 파편화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이건 뭐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1번이라고 답하지 않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크게 줄어 거대 정당 내의 국회의원 구성이 대부분 지역구에서 선출된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거의 배분받을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의 기능은 직능대표인데 거대 정당은 직능대표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 독일식 연동형 선거제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어, 비례대표 의석수를 0석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이제 나는 가장 커다란 부정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선거제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의 문제가 뭐냐면 불필요하게 지역구 대표를 뽑아서 지역 간의 경쟁을 하게 되고 지역구 간의 예산 배분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정책 대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유인같이 경쟁을 하고 정책 대결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큰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되고 따라서 직능대표를 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지역구 의원들로만 정당이 채워져서 기존의 인물 중심의 선거 그리고 정책 대결의 부재 이런 문제들이 더 악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2번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문조사를 이렇게 받았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가능성이, 어떤 내용이, 어떤 항목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수업의 목표가 바로 그런 거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능력 없는 대표자의 선출. 이거는 이제, 어떤 걸 가정하고 있냐면, 어, 명부의 순위를 기존 방식과 같이 폐쇄형으로 어, 결정하게 될 경우에 정당 지도부에 충성하는 의원들이 높은 순위를 받고 그 사람들이 바로 능력과 상관없이 의석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세 번째 항목이 있는데 그런데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많은 경우에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죠. 폐쇄형 명부.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까 지역구 후보들은 정당에 충성하기보다는 자기 지역구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정당이 약화되는 거죠. 그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폐쇄형 명부를 사용해서 정당을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폐쇄형 명부를 사용했을 경우에 정당이 명부의 순위를 결정하고 따라서 정당에 충성해야지만 높은 순위를 얻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단점은 뭐냐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면은 그렇지 않지만 정당 지도부에게 충성하고 정당 지도부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순위를 받게 되면 능력 없는 대표자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3번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연동률에 따라서 정당이 부족분을 보장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가정했을 때 A정당이 30%의 정당 득표를 기록하여 총 90석을 보장받으면 이게 연동형 선거제도죠.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의 의석을 보장받는 거죠. 그러니까 300석에 30%에서 90석을 보장받죠. 그러면 90석을 다 보장해주면 연동률이 100%죠. 하지만 연동률이 50%라면 지역구에서 60석을 만약에 A정당이 지역구에서 60석을 확보했으면은 90 빼기 60 해가지고 30석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당 득표율 곱하기 전체 의석수, 즉 300석에 30% 90석 빼기 지역구 의석 60석 해서 30석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만 계산을 하면 이제 30석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30석을 보장하지 않고 0.5, 50%만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연동률 50% 적용해서 30석이 아닌 15석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100% 연동률이 아닌 일정 수준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이 방식을 준연동형 선거제도라고 합니다. 이걸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이걸 이해하겠어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해하지만. 근데 이제 다른 국가, 독일, 뉴질랜드 이런 국가는 이제, 100% 연동률을 사용하고 우리는 50%만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은 연동률을 100% 높여야 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연동률을 100% 올리는 방안에 동의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 연동률 100%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기존의 언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독일식 선거제도가 연동률 100%고 독일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특히 이제 법대 교수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독일의 제도가 지상낙원의 제도라고 생각하고 뭐 혼합형 선거제도, 연동형 선거제도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 비례대표 의석수가 한국과 같이 6분의 1에 불과할 경우에는 초과 의석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초과 의석이 56석이나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의 강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직능대표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내용은 어,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모를 터고 그다음 정치학자도 선거제도를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독일식 선거제도는 좋은 제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100%를 올리는 방안에 동의합니까? 나는 이제 대체로 반대한다. 아까 같은 이유에서. 자, 이제 현행 제도가 어떤 제도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다시 돌아가자. 또는 두 번째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어, 그런 항목을 마련하자. 완전 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하되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자.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 방안은 이 뒷부분 설문조사 내용에 문항에 나와요. 어떻게 방지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이제 그대로 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을 하고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부분 개방형으로 하자는 안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이 안이 이제 민주당의 이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남 지역에 경남에서 도지사를 됐던 분인데 김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아까 내가 얘기한 병립형인데 비례대표 의석을 150석으로 늘리고 부분 개방형. 그리고 이제 권역을 이제 기존의 의원들 또는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하는 행정구역 권역별이 아니라 내가 제시한 권역은 다른 권역이죠.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기존의 안들은 권역을 기존의 행정구역으로 사용하자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안들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나는 이제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설문조사에 응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내가 제시한 안을 이제 선호하지만 총 20대 총선까지 채택했던 병립병 제도를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건 비례대표성이 가장 낮은 선거제도죠. 완전 연동형 선거제도 정책을 위해 위성정당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두 번째 안. 그다음에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현재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굳이 여기서 네 개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그나마 다당제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은 두 번째를 선택했는데 이 냈다 그렇게 강하게 선호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굳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사한 차이로 두 번째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위성정당 설립 방지위원 대안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대안이냐?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를 의무적으로 추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이제 거대 정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지역구를 의원들을 출마시키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대 정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두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고 그다음에 기존의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만 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거죠.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구 50% 이상의 이 후보를 시키는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이건 국민투표의 그런 여건에 맞는지 헌법에 명시된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뭐 국가의 뭐 위기 상황이나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국민투표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선거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여야의 그런 여론전에 의해서 국민의 그런 입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이유에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거제도의 복잡성을 이해했을 때 국민들의 그런 합리적인 여론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당들의 그런 여론전에 의해서 이 국민투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기존의 이제 행정구역을 나누는 방식이죠. 이거는 매우 반대. 왜냐면 이렇게 권역을 짜버리면 그러면 부울경 지역에서 어, 1%라도 높은 득표를 얻는 정당은 그만큼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세니까 국민의힘이 의 정당 득표율이 굉장히 집중될 테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
또 이제 호남 지역, 이 지역에서는 또 민주당이 강세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막 90% 막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은 더 많은, 호남민들은 더 많은 지지를 민주당에 보낼수록 더 많은 의석이 돌아간다는 거 말고 더 민주당만 지지하겠죠. 부울경, 대구, 경북은 더 국민의힘만 지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권역을 짜서는 안 되고, 내가 제시한 권역은 부울경하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제2 권역하고 제5 권역을 묶어서 이 부울경에 집중된 국민의힘의 지지와 민주당에 집중된 호남의 지지를 희석할 수 있도록, 상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지역 이렇게 묶고, 그 다음은 이제 대구, 경북, 강원, 충청 이 지역을 중부권으로 묶고, 서울 권역, 그 다음에 경인 권역, 그 다음에 남부 권역은 부울경,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그 다음에 중부 권역은 대구, 경북, 강원, 대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중부 권역. 이렇게 하면은 특정 권역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집중된 지지를 막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대 권역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주의 투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의 강화 또는 약화 방지 실패 이런 식으로 준연동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함께 도입돼야 된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필요가 없어져요. 녹화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창당해야 되는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너무 작고 따라서 초과 의석이 발생하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큰 정당에게 돌아갈 비례대표 의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거하고 다른 항목으로 보는데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되면 위성정당 창당 필요성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거는 뭐 아니고 이건 약간 연습용으로 내가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개방형 명부인데 나는 개방형 명부는 선거구가 굉장히 큰 경우 예를 들어 100명, 200명을 개방형으로 뽑으면은 그런 굉장히 급진적인 집단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인기에 의존하는 그런 인물정당 후보가 만든 정당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개방형 명부는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선거구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개방형 명부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거구 크기가 너무 커지면은 그런 급진적인 그런 집단의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나 그다음에 개인의 인기에 의존하는 그런 후보가 후보들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성정당 같은 내용이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만약에 확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위성정당 창당을 억제해야겠죠. 그 다음에 석패일 제도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냥 석패일 제도란 건 뭐냐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들 사이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 포함돼서 다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서도 당선이 못 돼서 국민의 선택을 못 받은 자가 비례대표 명부에서 다시 살아나서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 석별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굳이
순위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겠어요. 최근 국회에서는 중연동형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이로 발생할 수 있는 위성정당 문제를 막기 위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면 어느 정당이나 비례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던 기존의 공직선거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봉쇄 조항이죠. 3% 이상. 그러니까 여기 엘리저빌리티 봉쇄 조항 3% 이상의 득표율만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근데 요거를 이제 삭제하고, 그러니까 기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개정을 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3%가 아니라 5석,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위성정당한테는 의석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승리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도 위성정당이고 지역 구석이 하나도 없죠. 비례대표 후보만 냈으니까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이런 정당에게는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도 않았고 또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정당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정의당도 지역구에서 5석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단지 위성정당의 창당을 방지하는 효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의당 같이 지역구에서 약한 정당에게는 아예 비례대표 의석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독소 조항이죠. 아주 안 좋은 그런 조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정의당이나 그 밖에 군소정당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수정안은 통과되기가 어렵겠죠. 물론 이제 의석수가 뭐 너무 적기 때문에 반대해도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명분을 찾기가 어렵죠. 군소정당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군소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아직 안 준다는 거니까. 기존의 정당 명부 비례대표의 폐쇄성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폐쇄형 명부가 아니라 개방형 명부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배웠죠? 부분 개방형 투표용지에 정당의 기호와 이름, 정당 이름과 정당 기호뿐 아니라 후보의 기호의 성명까지 표기하고 유권자는 정당에도 투표하고 그 다음에 비례 후보자 한 명에게도 투표 가능한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여러분 부분 개방형 명부를 배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부분 개방형 명부에서 각 정당 내부의 의석을 배분할 때 자력 당선 기준이 득표수의 5%로 정해놨어요. 제가 지난 면대면 시간, 대면 강의 시간에 이게 얼마나 웃기는 항목인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부분 개방명 의석 배분 방식에서 여러분 여기 자력 당선 기준이 드롭커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분 개방형 여기 엘리저빌리티 보트가 각 정당이든 전체
득표 나누기 의석 수 더하기 1 이렇게 한다고 했죠. 47,677 나누기 2 더하기 1 해서 두루코타 이게 결정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 수정안에 의하면 이걸 두루코타를 사용하지 않고 5%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코타가 5%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구 크기가 19일 경우에 선거구 크기가 19일 경우에 즉 달리 얘기하면 선거구 크기가 19가 아니라 한 정당이 얻은 의석이 19가 돼야겠네요. 한 정당이 얻은 의석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 부분개방형에서 BSP라는 정당이 2석을 얻었잖아요. 2석을 얻었는데 왜 그렇지 않고 BSP 정당이 19석을 얻었다고 해봐요. 19석. 19가 두루커터니까 플러스 1에서 분모가 20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가 이 정당이 얻은 전체 득표수 또는 이 정당이 이 전체 득표수가 100%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체 100%에서 19개 의석 플러스 1 하니까 100 나누기 20에서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당이 얻은 의석이 19개의 의석 정도 19개의 의석일 경우에 5%의 득표율이 되는 거죠. 이 정당이 얻은 득표의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이죠.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이고 지난번 선거의 경우에 각 정당이 얻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게 하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렀다면 각 정당이 얻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6석을 얻어요. 만약에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선거제도를 그대로 사용하면 민주당은 6석을 얻는데 그렇다면은 자력 당선 기준이 여기가 6석이 되겠죠. 6석 플러스 1 그러니까 민주당이 얻은 표 전체 100% 나누기 6석 더하기 2 하니까 100% 나누기 7은 몇 퍼센트예요? 약 14%쯤 되겠죠. 100% 나누기 7 해봅시다. 100 나누기 7 14%. 그러니까 14%를 얻어야지 자력 당선이 가능한데 지금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서 5%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한 자력 당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7명이 만약에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그러면 두루코타가 14%쯤 되거든요. 근데 5% 이상의 경우 후보자의 순위와 상관없이 후보를 당선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선거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찬성하고 반대할 것도 없는데 뭐 아무거나 무의미한 자력 당선 기준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왜 이런 강의를 했느냐 지금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안들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에 이제 내가 제시한 안은 이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기존에 이미 성안이 된 이런 선거제도 개혁안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정당학회에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동안의 선거제도에 관련된 수업을 들어서 이제 이런 선거제도 개혁안들이 제시됐을 때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여러분만큼 선거제도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내가 제시한 안과 좀 비슷한 차선책 안을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 느낀 거는 얼마만큼 국회의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법을 만들고 하루아침에 중대선거구를 채택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비례대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선거제도예요. 왜냐하면 선거제도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고, 어떤 대표가 뽑히는가에 따라서 어, 그 대표들이 국민들을 위한 대표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장 중요한 법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난번 준연동형 선거제도도 그렇게 엉터리 법안을 만들었고,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좀 한심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졸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진로가 있는데, 아마 뭐 선관이나 아니면 뭐 정당, 예, 취직해서 여러분의 어떤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을게요. 오늘 내가 이제 강의한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굉장히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만들어 놔서, 그리고 또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 디멘션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의 크기, 그 다음에 의석 배분 방식, 그 다음에 또 당내 후보 결정 방식, 또 그 다음에 명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녹화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오늘 강의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학생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좀 흥미롭다 한 의견이라도